네, 4월 2일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시작하겠습니다. 매주 수요일에는 기자들의 눈으로 정치권 사정 살펴보는 시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경향신문 구교영 기자 그리고 시사인의 김은지 기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은 진짜 안녕합니다. 네. 선고. 네. 잡혔습니다. 아니 김은지 기자 표정을 보니까 지난주에는 우울증을 호소하다가 한층 밝아졌네요. 그러니까요. 보니까 네, 어제 진짜 낮부터 이게 소화가 잘 되는 느낌이니까. 저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내가 언제쯤 휴가를 갈 수 있겠다. 예, 이제는 쉴 수 있겠다. 제거되니까. 예,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오늘 동아일보 보니까 상세하게 스케줄이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네. 예, 시간대별로. 그래서 6월 이후에는 휴가 갈 수 있겠다. 그런데 긴장의 끈을 놓치면 안 되는 게 제가 오늘 이제 그러세요, 그 또. 9호선 타고 오다가 예. 그 노약자석에 계신 어르신이 보는 유튜브를 우연히 봤는데 그 목록이 추천 목록이 뜨지 않습니까? 그 목록에 눈이 하나 갔는데 윤석열 복귀 시 국민의힘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 또. 와. 우리랑 동상이 모인 사람들이 많다는 거를 유니버스. 다시 한번 느끼긴 했습니다. 네. 그런 분들께도 저희가 추천드릴 광고가 있습니다. 기가 막힌 그렇죠. 기가 막힌 광고. 예, 인터넷 비교원. 빨리 해야 되거든요. 진짜 네, 빠르게 해야 되기 부러웠어요. 때문에. 저희가 그동안 구교영의 정치 비상구 그리고 김은지의 뉴스인에는 나오는데 인터넷 비교원 우리가 광고를 못 해가지고 예, 가는 곳마다 인터넷 비교원이 있는데 취재 편의점 언제 오나 했더니 드디어 오늘 도착을 했습니다. 자, 무조건 써야 하는 인터넷 휴대폰 정수기 렌탈 의외로 매월 나가는 요금으로 부담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이런 분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인터넷 비교원에서 최대 128만 원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신규 가입 시 최대 48만 원, 휴대폰 구입 시 최대 50만 원,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 원. 만약 쓰던 폰을 계속 쓰고 싶으시다면 알뜰폰 또는 휴대폰 새로 장만 없이 현재 쓰고 있는 휴대폰의 통신사만 변경하면 최대 30만 원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인터넷 비교원은 23년 동안 현금 사은품 누적이 983억 원 이상이고요. 누적 가입자가 60만 명 이상입니다. 서울보증보험 8억 원 이상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서 튼튼한 법인 기업으로 안심하고 가입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보안도 철저해서 한 건의 보안 사고도 그동안 없었다고 합니다. 어차피 인터넷은 모든 회사가 비슷비슷합니다. 그러니까 혜택만 우리 애청자분들께서 챙기면 되겠다 이런 말씀 주시고 계시고요. 인터넷 비교원에서는 지원금이 타사보다 적다면 차익의 150%를 보장해드리는 비교원 보장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현금 사은품 혜택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55인치 삼성 TV로 선택하여 받으실 수도 있으십니다. 그리고 신규 가입 후 소개한 친구가 가입을 하게 되면 신세계 상품권 최대 4만 원 무제한으로 드리는 이벤트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1670-2571, 1670-2571로 전화 주시거나 네이버에서 인터넷 비교원 검색하시고 상담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 사진을 저희가 한번 쓰고 싶었어요. 서경석 씨. 그러니까 서경석 씨 이렇게 호출하는 듯한 누구를 부르는 듯한 빨리 가입하세요 이런 그렇습니다. 모습이죠. 네. 예. 자, 하여간 경향보다 시사인보다 취재 편의점에서 더 많이 가입하시면 예,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광고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광고는 저희가 수요일마다 소개해드리는 광고입니다. 시니케어 플라센타 플러스 페이셜 크림입니다. 호주 식약청에서 인가를 받고 생산된 시니케어 플라센타 플러스 페이셜 크림인데요. 주름을 당겨주고 피부를 밝혀주는 시간을 되돌리는 플래시백 크림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양태반 성분으로 손상된 피부 재생, 자연유래 성분으로 빠른 흡수, 마카다미아 오일, 아르간 오일 좋은 건 다 들어가 있어요. 피부 보습 및 항산화 효과에도 큰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름 개선, 미백 효과를 식약청으로부터 인증받은 기능성 크림입니다. 하루 24시간 촉촉함을 채워주는 플라센트 플러스 페이셜 크림으로 어제와 달라진 오늘의 피부를 여러분들 경험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누적 판매량 10만 개 넘었고요. 영문으로만 참 이 점이 안타까워요. 사장님 한글로 검색 좀 펜즈몰. 부탁드리겠습니다. 펜즈몰 FANGMALL FANGMALL 펜즈몰에서 1+1으로 구매가 가능합니다. 지금 취재 편의점 더보기창 가시거나 링크 올려져 있으니까요. 바로 들어가셔서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제가 이 크림을 바르고 왔습니다. 네. 아니 그리고 이게 지금 설명이 보니까 밑에 하단의 광고가 주름은 당기고 톤은 올리고 있는데 현재 네. 상황에 대입을 하면은 일정은 당기고 인용은 올리고 이야. 이렇게 가면 광고 됩니다. 왕이다. 구경 진짜 광고왕이다, 광고왕. 광고 뺏길 것 같은데요? 큰일 났네, 이거. 안 됩니다, 사장님. 취재 편의점과 늘 함께 하셔야 됩니다. 예. 자, 50대 추천드립니다. 예. 호주산 양태반, 시닉 케어 플러스 센터 플러스 페이셜 크림 여러분들 꼭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아기다리 고기다리 던 선고 이제 네.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방금 전에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네. 코스피가 오르기 시작했어요. 네, 시장에 어제도 올랐죠. 진짜 정확하죠. 어제도 오르고 네. 정말 환율은 떨어지고. 그렇습니다. 지금 2,530.11 일단 8.72% 오른 상태로 개장했다. 출발이 네. 좋습니다. 오늘 장이 어떻게 될지 이번 주 내내 제가 보기엔 올라가지 않을까 싶고 그러니까요, 네. 예, 대선 이후에 또 새로운 상황이 펼쳐지면 저는 더 뛰어야 된다. 요때 이제 주식 들어가야 됩니다. 라는 생각이 좀 들면서 자, 그래도 여러 가지를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진짜 길었어요. 내란이 선포된 지 111일. 정확하게는 122일. 123일째. 123일째. 122일. 네, 만으로는. 네. 그다음에 국회 탄핵 소추가 된 것이 111일. 그렇습니다. 네. 그다음에 변론 종결 38일. 네. 진짜 길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8대 0이겠죠? 어떻게 보십니까? 뭐 우선은 인용이 된다라고 하는 거는 뭐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 같고요. 네. 만약에 인용이 되지 않았다면 이게 길이 잡히지 않았을 것이다. 제가 어제도 지난주에 이 걱정을 했던 전직 헌재 고위 관계자한테 연락을 좀 했거든요. 네. 취재원 있어요, 확실한. 네. 그래서 네. 물론 뭐 전직이기 때문에 내부 사정을 정확하게 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이제 관례에 따라서 이 선고일이 잡히지 않는 것에 대한 불안감을 그 사람조차 이야기했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좀 걱정을 했었던 게 사실이었는데 이렇게 기일이 잡혔다고 하는 것은 뭐 실제로 내용이 뭐 얼마인지 모르겠지 8대 0일지 네. 7대 1일지 모르겠지만 인용을 걱정할 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이번엔 정말 짧게 말하고 끊어버리더라고요. 지난주에 꽤 길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네. 예, 이제 그런 거 바쁘셔, 봐서는 바쁘셔. 예. 그러니까 뭐 이렇게 정말 길게 할 이야기가 없다라는 취지의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 정도로 걱정할 필요는 좀 없는 네. 것 같다라는 말인 것 그렇군요. 같습니다. 구경 기자님 주변 취재하시면 어떤 얘기 그러니까 들립니까? 조금 더 부연 설명을 좀 해보면은 네. 만약에 헌재에서 내부 평의 결과가 5대3 데드록이라고 불리는 교착 상태라고 한다면은 절대로 선고를 할 수 없었다는 게 중론입니다. 왜냐면은 마은혁 재판관 변수가 남아 있는 상황에서 그렇죠. 한 명의 거취와 존재를 통해서 만약에 인용과 기각이 엇갈리는 숫자라고 한다면은 절대로 선고를 할 수 없다는 불문율이 헌재 내부에 존재한다는 것이거든요. 네. 그렇죠. 위원회 위원을 할 수는 없지 네,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선고 일정을 이번 주 금요일 오전 11시로 정했다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일부 언론이 보도한 것처럼 교착 상태는 아닌 것으로 풀이된다. 그렇기 때문에 인용이면 인용, 기각이면 기각으로 기울어지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 우리가 합리적 추정을 했을 때 인용 가능성이 높다고밖에 판단할 수 없는 것이고 구체적인 숫자는 당일날 알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논거에 비추어 볼 때 8대 0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네.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근데 사실 이걸 좀 저희가 복기를 해보면 SBS 임찬종 기자가 5대3 데드락을 쓰면서 판이 확 출렁거렸어요. 예. 그리고 사실 그 연원을 따져서 들어가 보면 3월 7일 구속 취소 그리고 3월 8일 석방 사태를 맞이하면서 헌재 내부도 상당히 흔들린 거 아니냐 네. 이제 이런 판단을 하게 되는데 기자들 사이에서도 그런 진단이 조금 유의미하다 이렇게 평가합니까? 물론 뭐 이제 임찬종 기자 개인으로도 이제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그렇죠. 했던 네. 것이 그렇다라고 말한 건 아니었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긴 하던데요. 네. 근데 다만 유의해서 봐야 될 것은 선고가 지연된다라고 하는 것이 딱 5대3 상황만은 분명히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한 명이라도 이 선고기를 계속 이제 시간을 끌려고 침대축구를 하는 상황이면 이게 네. 판결에 들어가기가 어려운 구조였다라고 그렇죠. 하는 것을 네. 좀 집중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절차적 문제들을 제기하거나 혹은 뭐 소위 말하는 보수 쪽의 어떤 심리를 염두에 두고는 이재명 대표의 선고 이후를 기약하는 식으로 다 가진 명분을 가지고 와서 예. 한 명이 마음 먹고 계속 좀 나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라고 하면 계속해서 이게 실제적으로는 뭐 인용 결과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게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5대3이었다고 네. 보기에는 지금 와서 좀 보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설사 내심으로 네. 기각이나 각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더라도 선고기일이 지금 잡히는 순간은 그 기각 각하의 의견을 쓰기 쉽지 않을 거다라는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네. 그러면 범인이 바로 너였구나 이렇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러기 쉽지 않고 나는 정말 이 어떤 완결성을 위해서 시간을 이제 계속 좀 필요하다고 했던 것뿐이지 예. 내가 정말 그렇게 가려고 했던 건 아니었다.
잘못했다라는 식으로 입장을 선회할 수도 있다. 그래서 5대3은 뭐 과정상에 혹시라도 그런 이야기가 잠깐 나왔다고 하더라도 네.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되진 않았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오늘 조간 보도를 쭉 종합을 해서 보면서 어떤 생각이 네. 들었냐면 야 진짜 우리는 한치 앞을 모르는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게 그 어제까지만 해도 5대3 가능성이 크다 막 이렇게 썼던 기사들이 바로 오늘 아침부터 어떻게 바뀌냐면 5대3은 사실이 아니었던 것 같다. 또 이렇게 막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어제 헌재에서 기일을 통지하기 전까지 4월 4일이냐 4월 뭐 11일이냐 11일이냐 경우에 따라서는 4월 18일을 17일, 넘어서까지도 네. 선고하지 않고 퇴임할 가능성 그러면 그 이후에 뭐 헌법재판관 탄핵까지 막 네. 온갖 시나리오들 사실 어제 저희가 박주민 의원하고 인터뷰할 때 굉장히 심각했어요. 그때만 해도 진짜 그럴 상황이었어요. 굉장히 심각했는데 바로 그 다음 시간에 그 이게 딱 그 공지가 되면서 분위기가 완전히 네. 급변침을 하게 됐는데 그러니까 정치권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제 민주당 상황을 반출을 해보면은 기본적으로 한덕수에게 마은혁 불임명 시 중대한 결심을 할 수 있다고 예고를 했었고 맞아요. 그날이 데드라인이 어제였고 실제로 총리 공관에도 갔었고 여러 가지 기자회견 양태라든가 봤을 때는 그 내용을 만약에 사전적으로 금요일날 선고하는 걸 알았다면은 그렇게 데드라인을 1일로 정한 일이 없었을 것 같고요. 네. 그건 반대로 마찬가지로 돌려주면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도 특별한 뚜렷한 일정에 대한 정보가 없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그 이미선 재판관이라든가 문영배 소장이 나가게 되면 추후에 2명의 재판관을 한덕수가 반드시 임명해야 된다. 네. 마치 4월 18일 이후에도 선고가 날 수 있는 것처럼 예. 대응을 하고 있었는데 결국은 여야 양당 모두 정보력이라는 것이 헌재 내부의 내밀한 곳까지는 닿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것이 입증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도하의 언론들 역시 정보원들이 다양하게 있지만 헌재의 사정을 깊이 알기는 어려웠다. 이런 판단이 드는 것이고 사실은 우리가 객관적인 결과를 가지고 우려했던 건 뭐였냐면은 지난주에 평의가 수요일 날 같은 경우에는 모였는데 30분밖에 지속이 되지 않았고 그렇죠. 목요일은 정기 선고가 있다고 하지만은 열리지 않았고 네. 금요일 날 1시 반밖에 하지 않았기 때문에 도대체 쟁점 정리는 다 끝난 것 같던데 평결을 언제 하는 거냐 네. 이런 우려가 있었던 것이고 결국은 평결을 하지 못할 중대 사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추측을 했었는데 헌재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보란 듯이 이렇게 선고 일정을 지정함으로 해서 지난주에 있었던 여러 가지 교착 상황에 대한 우려들도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해석해 볼 여지가 커졌다고 봅니다. 네. 그때 왜 4월 4일일까요? 뭐 더 이상 이제 그런 해석도 있습니다. 이제 마은혁 재판관이 임명되기를 헌재에서는 좀 기다렸던 것도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어떤 완결성, 특히나 이제 위헌이라고 자기네들이 이미 결정을 해주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서는 한덕수가 이제 임명을 해야 되는 시간까지도 좀 기다렸지만 결국 이게 기약이 없다라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네. 그러면 이제 해야 되는 시간이다라고 더 이상 하는 미룰 수 없다. 라는 좀 뭐라고 할까요? 또 내부적인 합의가 있었다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고요. 네. 뭐 그런 점에서는 사실 더 미뤄지기엔 좀 어려웠던 지점은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예. 그리고 사실 저는 뭐 이게 결국은 나중에 많은 취재와 그리고 이제 확인을 통해서 나와야 되는 거긴 하겠지만 지난주에 확 이제 이 선고가 미뤄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불안감이 주 중반부터 있지 네, 않았습니까? 네, 네. 저희도 그런 이야기를 한참 예, 했었고요. 예. 그런 것들이 일정 부분 만에 하나 한두 명이 시간을 끌 생각으로 계속 선고 지연을 했었다라고 네, 한다면 네. 실제로 그분들이 기각을 쓸 생각은 아니었겠지만 그 지난주에 이 여론들이 꽤 이제 더 이상은 네. 이제 충분히 하실 만큼 했으니까 이제는 이 밖에서 이 정도의 네. 나에 대한 공격도 있기 때문에 네. 더 이상 못 버틴다. 나는 할 만큼 했으니까 이제 좀 선고를 하자라고 하자. 했을 수도 있을 거라는 예.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군요. 지난주에 그런 여론들이 영 의미는 없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니, 지금, 네. 왜 4월 4일이냐? 지금 숫자풀이가 난무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4월 4일 좋아 인용사 기각사다 뭐 이런 주장하는 거고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4 플러스 4가 8이다. 8대 0 그냥 만장일치 인용이다. 예. 이런 주장하는 건데 예. 저는 좀 더 합리적으로 과학적 풀이를 믿는 게 4월 4일 죽을 사자 아니겠습니까? 예. 4월 4일 넉사자 아니고 죽을 사자입니다. 예. 그리고 예. 이제 11시 예. 1, 10, 1입니다. 예. 10에 1이 올라가고 1이 아래로 내려갑니다. 어제 밖을 그 구경이 돌린 거 아니야? 제가 돌린 거 아닙니다. 그냥 좀 더 복잡한 해석을 선호하는 것뿐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왕이 혹시 이렇게 사라지는 날이 아니냐 예. 이런 풀이로 4월 4일 4일. 오전 11시가 아닌가라는 그냥 기대를 담아서 예. 관측을 해보고 있습니다. 예. 근데
저는 이 왕이라는 거에 동의할 수가 없어요. 아, 그럼요. 대통령 그분은 왕은 왕이 아니기 아니죠. 때문에 왕이 죽는 날이다. 네. 여기에는 동의할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좀 제왕적 드리면. 대통령제 아닙니까? 저희가 네, 스스로 왕이라고 믿었던 사람이긴 하죠. 그렇죠. 스스로 손바닥에 왕자 쓰고 나왔으니까 이게 네. 자의적 해석을 하면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근데 저는 오늘 그 방송을 듣다가 그 한동수 변호사의 분석이 상당히 예리하시다라는 네. 생각을 했는데 네. 왜 4월 4일이냐 하면 4월 18일 날 2명의 그 헌법재판관이 퇴임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그 4월 4일 날 인용 결정을 하게 되면 10일 안에 그 대통령 선거기일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데 대통령 선거기일을 안 잡을 수 있다. 그런 또 한덕수가. 걱정이 있었죠. 예, 안 잡을 수 있다. 네. 뉴스타파에서 그리고 보도한 바가 그렇죠. 있습니다. 안 잡고 버티면 10일 이후인 4월 14일부터 4월 18일 나흘간의 기간 동안에 그러니까 18일 날 퇴임이니까 네. 요때 기간 동안에 일종의 가처분 신청이나 네. 그리고 권한쟁의 심판을 해가지고 그 대통령 선거 기일을 선거관리위원장이나 국회의장이 잡을 수 있도록 네. 예 그런 결정을 하기 위한 헌재가 또 결정할 수 있게 할 수 있도록 예. 나흘을 벌어놓은 할인 것이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좀 다 종합을 해보면 예. 그 3월 7일 날 구속 취소가 되고 3월 8일 날 석방이 된 다음에 상당히 흔들린 거예요. 기류가 상당히 흔들리고 그리고 여론조사서를 그 피청구인 측에서 헌재로 제출을 했잖아요. 네. 이렇게 여론조사가 비등비등하게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이거 해서 뭐 일방의 한 방향의 이제 주장에 힘을 실으면 안 된다라는 이제 주장을 한 거고 그러면서 이제 실제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구속 취소 사태가 벌어지면서 네. 헌재 내부도 절차적 하자나 뭐 이런 걸 가지고 문제 삼는 기류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오고 흔들렸던 건 사실인데 어쨌든 최근 들어서 그 기류가 다시 인용으로 좀 잡히면서 된 거 아니냐. 제 나름대로 시나리오를 써보면 네. 그런 거 아니냐. 그래서 한동수 변호사 오늘 이 얘기를 하는데 아 진짜 그럴 수도 있겠다. 그렇다면 헌법재판관들이 조기 대선이 열리지 않을 가능성까지도 대비해서 만회하다. 기일을 네. 잡은 것은 아닌가. 그렇다면 대단히 똑똑하다. 네, 그런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근데 왜냐하면 지금은 피청구인 측에서 무슨 짓을 할지 모르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구속 취소 사태는 누가 상상이나 했었습니까? 그렇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상황이 나오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헌재가 예비하고 있구나, 준비하고 네. 있구나라는 측면에서 보면 인용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 예, 다 틀렸다.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근데 국민의힘 쪽의 스탠스를 굉장히 그 유의 깊게 보게 돼요. 네. 계속 바뀌지 않습니까? 고비고비마다 국민의힘이. 그런데 어제는 굉장히 환영하는 입장을 냈어요. 그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이제라도 기일을 잡아서 불안정한 상태를 해소하게 돼서 굉장히 다행이다. 네. 뭐 이런 얘기를 밝혔거든요. 뭘 알고 있어서 이런가? 근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처음에 이제 헌재 상황이 이제 반전이 거듭하는 듯한 느낌을 줄 때까지만 하더라도 네. 국민의힘이 이제 예전에 과거에 법조당으로 불릴 만큼 여러 가지 법조계 소식에 강하기 때문에 뭔가 정보에 유추해서 그런 그 논평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의심을 했었는데 그런 의심이 싹 사라지게 된 계기가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판결이 계기였습니다. 그 당시만 그 직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재명 대표의 유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꾸준히 윤석열 탄핵 선고보다 이재명 항소심 선고가 먼저 돼야 된다는 얘기를 주구장창했는데 그 얘기는 결국은 이재명이 유죄라는 전제였는데 그런 전제가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국민의힘이 특별하게 법원에 관련된 정보, 헌재에 관련된 정보를 특수하게 많이 알고 있지는 않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고 어제 이제 권영세나 권성동 두 분 같은 경우에도 그냥 의례적인 차원에서 승복한다고 말하는 것이고 실제로 승복한다고 말하는 것보다도 결과가 나온 이후에 어떻게 하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네. 예를 들면 뭐 이재명 대표 판결이 나온 이후에 그 저 직전까지 보였던 승복의 태도라는 것이 판이하게 달라질 수 있다는 걸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건에 가까울 수 있기 때문에 네. 특별하게 저는 개인적으로 어제 지도부의 의견 같은 경우에는 무예를 두지 않는 편입니다. 네. 별로 의미 없는 발언이다. 네. 왜냐하면 바로 바뀔 수 있으니까. 바뀔 수도 뭐 있고, 지금은 뭐 네. 승복하자고 주장하지만 어쨌든 진짜 이재명 대표 재판 때 바로 뒤바뀌었기 때문에 그러네요. 그 가능성이 너무나 자명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믿을 수 없다. 네. 네, 무슨 입장을 밝히든.
예, 그런 생각이 아니, 듭니다. 그리고 하나 더 보태면은 정당 같은 경우에는 현재 선고까지 물론 이제 편결을 했다고 합니다. 네. 어제 편결을 했기 때문에 재판관들이 서로 이제 패를 깐 셈이 되겠죠. 정확하게 내가 무슨 의견인지. 네. 그렇기 때문에 결정문 작성까지 시일이 뭐 이틀 남았다고 하더라도 네. 그 내용이 바뀌지는 않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재판관 개개인을 자극해서 네. 우리에게 불리하게 나오는 결과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일단은 정당들 같은 경우 로우키로 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거는 그 국민의힘뿐만이 아니고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민주당 네. 같은 경우에도 개별 의원들이 언론 인터뷰를 하거나 SNS에 글을 올릴 때 주의하라고 자제령을 내린 것도 결국은 재판부를 끝까지 자극하지 않는 것이 좋다. 이런 판단에 근거한 거라고 봅니다. 네. 그 지금 헌법재판 그 절차가 어떻게 될까? 왜냐하면 8년 전에 박근혜 탄핵을 보긴 했지만 다 까먹었어요. 그래서 지금 언론 보도에 따르면 그 어쨌든 마지막 편결은 당일날 하는 거죠. 네. 그리고 나서 그거 경향신문이 정리한 거 있던데 그 도표를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 결정문을 몇 분에 걸쳐서 할 거냐. 노무현 대통령은 26분이었고 네. 박근혜 대통령은 22분이었는데 윤석열 피청구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까? 그리고 그 요지를 먼저 읽을까? 아니면 주문을 먼저 네. 낭독할까? 뭐 이런 네. 것들에 대해서 여러 설왕설래가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그 국경 기자 좀 취재된 게 있으십니까? 아, 그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네, 저기 뭐 표로 나오긴 합니다. 그 대통령 사건이 2건밖에 없었는데 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사건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만장일치인지 당시만 해도 공개를 하지 않을 때였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판단의 준거가 되기는 약간 어려운 측면이 없지 않고 그렇다고 한다면 박근혜 케이스는 어땠는가를 볼 수 있는데 네. 통상적으로 만장일치 의견이 나올 경우에는 주문을 마지막에 낭독하는 게 관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만장일치가 아닌 경우는 7대1 인용도 만장일치가 아닌 겁니다. 네. 6대2 인용도 만장일치가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한덕수 그 전 총리의 케이스가 지난주 월요일에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도 네. 문영배 헌재소장 대행이 주문부터 낭독을 했습니다. 기각을 한다고. 그 다음에 이유를 절차적인 이유, 청구 사유, 그 다음에 쟁점별 정리, 그리고 중대성 여부 같은 걸 판단을 하고 마지막에 이제 여러 가지 각계 개별 의견을 낸 대표 반대 의견을 낸 재판관의 의견까지 소개하는 형식으로 정리를 했었는데 그런 관례에 따라 본다면 만약에 11시에 소집이 되고 2024 헌납할 윤석열 탄핵 심판 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합니다 한 다음에 주문을 낭독하면 만장일치가 아닌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것이고 네. 통상 관례에 따르게 되면 바로 이제 기본적으로 이 사건의 배경과 쟁점별 정리를 선고 이유를 설명하고 주문을 마지막에 낭독한다고 한다면은 만장일치란 숫자상의 문제를 알 수 있는 것이고요. 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각계 그 인용이 몇 명인지 기각이 몇 명인지 같은 경우에는 면밀하게 끝까지 들어봐야지 정확하게 따져볼 수 있다라는 설명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8년 전에도 굉장히 일반 방청이 뜨거웠어요. 근데 그랬죠. 이번에도 보면 일반 방청객 그뭐 준비되어 있는 거 있으면 좀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2017년에는 그 24명의 일반인 방청객이 허용이 됐었는데 이번에는 20명이라는 네, 더 거죠. 더 줄어들었어요. 줄어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근데 경쟁률은 더 치열한 것 같아요. 그때는 9,096명이 그 신청을 해가지고 796대 1의 경쟁률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지금 대기가 9만 명이 벌써 넘었어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그 시민들께서 이 방청을 원하는 상황이다. 기자들은 취재가 어떻게 됩니까? 그날 다 갈 수 있어요? 원하는 기자 다 취재할 수 있어요? 아니요. 그게- 예. 네. 네. 네, 풀사가 들어가게 네, 되어 있어가지고요. 네, 이미 이제 풀사들이 이제 뽑기를 통해 가지고 정해지고 있는 상황이고 다 들어가진 못하고 어차피 생중계가 되기 때문에 네, 인터넷 생중계로 이제 기자들이 보면서 이제 네. 실시간으로 보도를 하고 있지 않을까 싶긴 하고요. 네. 안에 들어간 인원은 제한되긴 합니다. 원래 탄핵 변론 때도 그렇게 했었었거든요. 예. 그렇군요. 시사인 들어가요? 경향신문은 뭐 당연히 들어가겠지만. 아니 모르겠는데 저희도 이제 아마도 안 된 것 같던데요. 예, 경향. 예. 일부러 뺀 거 아니겠지? 그러니까 기자들끼리 뽑기여가지고 뭐 예. 아니 그리고 이제 예. 장윤 선배가 꾸준히 이제 얘기를 해주시는 부분이지만은 두 가지 점이 중요할 것 같은데 네. 이미 공표한 사안에서도 인용 가능성을 높여준다라는 기대를 하게 되는 것은 첫 번째 전 국민이 볼 수 있고 세계 모든 인구가 볼 수 있는 생방송 방식을 통해서 이제 중계를 한다는 점, 그렇죠. 선고 당일에 그런 점이기 때문에 설마 우리가 나쁘끄러운 풍경들을
우리 만방에 굳이 생중계를 통해서 알릴 필요까지 있겠느냐.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합의적인 모습으로 만장일치 인용 판결이 나오지 않을까 예. 하는 기대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예. 일반인 방청객을 받는다는 거 역시 어느 예. 정도 헌재가 그 결정문의 그 내용에 대해서 자신감의 표현이 아닐까라는 예. 누구든지 설득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런 일반 방청객의 입장도 네. 허용한 것이 아닌가라는 추측을 장윤선 선배를 통해서 해보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저는 굉장히 사소한 팩트에 좀 집착하는 네. 편인데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하신 대로 전 세계 만방이 다 보고 아마 다 올 거예요. 그렇죠. 그 내신 외신 기자 벌써 받았잖아요. 외신 기자 그렇죠, 네. 서울 외신 기자 클럽에서 벌써 받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기자들이 어쩌면 일보를 뺏길 수도 있다. 네. 외신도 들어가나 법정에 잘 모르겠네. 하여튼 그 네. 영상은 다 받아서 쓰게 될 텐데. 보도 경쟁이 엄청나게 이제 치열할 거고 예를 들어서 기각 결정이나 뭐 이렇게 나온다고 하면 그 있잖아요. 이슬람 국가에서 신발 벗어가지고 던지고 막 그런 일들 벌어지잖아요. 물론 네. 법정 모독죄로 처벌은 받지만 이제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으리란 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아시아 민주주의의 표징이고요. 네. 그리고 전 세계 민주주의의 바로미터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이 어떻게 헌법 질서를 회복하느냐에 따라서 전 세계 민주주의의 교과서가 바뀌어요. 근데 여기서 8명의 헌법재판관들이 삐딱선을 타가지고 나는 기각할 거야. 나는 각할 거야. 전 세계 어디 가도 못 삽니다. 예, 왜냐하면 어딜 가든 비판을 받거든요. 당신 그 사람이지? 이렇게 비판을 받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역사 앞에 정말 숭고한 마음으로 한 줄 한 줄 써내려갈 수밖에 없다. 물론 판결이 끝났기 때문에 다 해가지고 어디 금고에 들어가 있나? 예. 잘 모르겠지만 여하튼 지금 상황에서는 다들 그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게 지금 결정이 나면 인용이 네. 되면 그날로부터 대통령 선거가 시작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셈인 거죠. 그러니까 네. 아마도 이제 그 주문을 낭독할 때 통상의 이제 헌재 소장이나 소장 대행 같은 경우에는 시계를 보고 네. 시분까지 정확하게 낭독을 하는 것이 네. 주문에서 이제 파면한다고 결정을 하게 될 경우에는 헌재 소장이 구두로 전파한 그 시분부터 직무가 완벽하게 이제 정리가 되는 상황인 거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한남동 관저에서도 짐을 빼야 되는 상황에 이르는 겁니다. 그 타임에 딱 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 아닙니다. 그건 아닌 걸로 그건 아는데 아니에요? 여하간 대통령으로서 말미는 있어요? 그래도 우리가 그래도 네, 이제 정이 뭔가 있으니까? 정이 있는 문화가 있다 보니까 나라니까. 그래도 이제 말미는 네. 주지만 네. 그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며칠 있었어요. 인용 가능성을 예측 못했기 때문에 준비를 안 한 거예요. 쉽게 해서 이삿짐을 안 산 겁니다. 맞아, 근데 이제 맞아. 아마도 근데 선고가 되는 시각에 바로 대통령직은 유지할 수가 없게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판단이 있는 것이고 그날로부터 바로 기산이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대선이라는 것이 결국은 60일 이내에 치러야 되는 건데 뭐 제가 이제 어제 이제 설왕설래가 있었습니다만은 네네네. 조기 대선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수요일 날 치를 필요는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레인지가 이제 아마도 5월 24일부터 6월 3일 사이에 권한 대행이 지정하는 날에 치를 수 있다는 게 통례라고 하는 것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당들이 경선을 하고 여러 가지 선거 운동 기간 같은 걸 생각해 보면 60일 너무 짧기 때문에 네. 통상적으로는 60일을 꽉 채운 6월 3일 화요일에 아마도 대선을 치르게 되지 않을까라는 관측을 언론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네. 재밌는 게 6월 3일에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지정하는 모의고사겠다. 아 그래요? 근데 뭘 결정하려면 꼭 모의고사가 있어요. 그렇네요. 지난주에도 한참 그런 이야기 그렇죠. 했었는데. 그래서 6월 3일 날 그 교육과정 평가원의 모의고사 고3 모의고사가 있어서 6월 3일보다는 당겨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말씀 주신 대로 많은 언론들은 6월 3일이 가장 차기 대선이 네. 유력하다라는 거고 후보 등록은 5월 10일에서 11일, 선거운동은 5월 12일에서 6월 2일, 제외투표는 5월 20일에서 25일, 사전투표는 5월 29일에서 30일. 다 나왔어요. 어제 바로 이제 그렇게 선고기일이 잡히자마자 그런 예. 밭이라고 하는 게 돌아가지고 그렇습니다. 이제 향후 일정 이제 드디어 좀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네. 여유가 생긴 게 아닌가라는 그렇습니다.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과 즉시 정말 잘 나올 것인가에 대한 그러니까. 걱정들이 있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저도 김은지 기자님께 그거 물어보고 싶었어요. 한남동에서 나올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아마 내일 4월
4월 4일에 이제 그 헌재앞에도 사람들이 많이 있겠지만 관저앞에도 특히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많이 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네네. 그래서 한남초등학교도 그날 이제 휴업을 한다고 하는 거 휴교를 하고 그렇죠. 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 시간이 4월 7일까지로 우선은 이제 개안되어 있는데요. 아마 윤 대통령이 그때까지만 잘 나와주면 스무스하게 상황이 전개되는데 윤 대통령이 지금 심지어 책까지 낸다라고 하면서 또 그러니까. 다른 이제 자기 삶의 페이지를 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네. 저런 식으로 이 상황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극우 지지자들을 선동하는 식으로 해서 그들을 자극하고 그러면 오히려 나는 이 헌재 결정을 불복하겠다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식의 지금 사실 승복 메시지도 안 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승복 메시지 계획이 없다라는 거가 윤석열 측의 이 공식 예. 입장입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헌재는 내가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할 경우에는 그 극우 지지자들이 관저에서 대통령이 나오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막을 수 네. 있는 네. 아주 불행한 시나리오까지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된다라고 본다면 좀 여러모로 이게 좀 쉽게 풀려가기가 또 어려운 지점이 있을 거다라는 걱정이 그렇습니다.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그러니까 만만한 상황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 고비는 이제 4월 4일 날 인용은 그렇죠. 된다고 네. 봐야 되는데 만에 하나 지금 뭐 오늘 많은 보도들에서 정영식 조한창은 절차를 중시하고 김복형은 위법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한다라는 동아일보 이제 분석 기사가 나오는 걸 보면 여전히 안에 뭔가 꾸물럭꾸물럭하는 뭔가가 있는 모양이다라는 암시를 주는 대목은 있는 겁니다. 근데 여하튼 첫 번째는 인용의 그 결정이 나와야 되는 것이고 그 고비를 넘으면 아마도 극우 집단이 말씀하신 네. 대로 엄청나게 박근혜 때하고는 비교하기 어려운 정도 수준으로 이제 반동적 행태를 범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어제 보니까 국회에서 흉기를 든 뭐 맞아요. 아무개가 네. 뭐 그런 네, 이제 얘기도 잡혔다고 있더라고요. 하던데요. 예, 그러니까 상당히 테러 위협이 있는 것이고 초반부터 그랬습니다. 이번 대선에서는 반드시 테러 위협이 있을 거다. 그래서 이제 경호가 중요하다라는 얘기가 비상계엄 초기부터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것은 계속 갈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이고요. 이후에 네. 내란숙의 윤석열 그 피청구인이 지금 구속이 아니라 석방되어 있는 네. 상태이기 때문에 이후에 뭐 장성철 소장은 고성국 TV에 나와 그런 극우 유튜브에 나와서 출연할 혼돈을 거다. 할 것이다. 뭐 이제 이런 얘기도 이렇게 하는데 예상을 하고 있는데 우리 그 김은지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윤석열이 공동 저자로 오른 책이 출간된다는 거잖아요. 예? 새로운 대한민국이라는 제목이라고 합니다. 87년 체제 이후인가요? 보니까는 87 체제를 넘어서 새로운 예. 대한민국이라는 거고 여기 저자가 화려합니다. 역사 강사 전한길, 김기현, 나경원, 윤상현,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 복거일 작가, 헌법학자인 이인호 중대 교수, 심규진 스페인 아이대 교수, 도태우 그 유명한 도태우 예. 변호사, 백지원 전 대변인 뭐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 책을 왜 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 책이 나온다는 소식이 심평 변호사를 통해서 전해진 다음에 뭐 세간에 떠들썩했죠. 왜냐면은 선고 일정이 정해진 다음에 굳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네. 어떤 의도가 있는 것인지 궁금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우스갯소리로는 이들의 뜻은 당연히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직무복귀한다는 전제를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서 이제 아마도 대통령실도 크게 바꾸고 내각도 크게 바꿀 텐데 아마도 미리 보는 내각 인사가 아닌가라는 그 얘기를 하면서 예를 들면 뭐 전환기 씨 같은 경우에는 역사 강사니까 교육부총리? 우리 교육부 총리하면 되지 않냐 네. 이런 얘기면서 윤상현 의원 명태균 씨가 얘기했잖아. 외교부 장관 하고 싶은 사람 아니냐. 외교부 장관 시키면 되고 복고일 교수 문화계 대표 인사니까 보수계에서는 문체부 장관 시키면 되는 게 아니냐라는 우스갯소리가 있었는데 실제로 보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이분들 같은 경우에 속내는 파면이 안 된다기보다는 안 되는 걸 기대하면서 본인들이 뭔가 국가적으로 큰 역할을 하고 싶고 새로운 대안 모색을 하겠다 이런 심산이 있다기보다는 만약에 파면이 됐을 경우에 어떻게 우리끼리 그렇죠. 똘똘 뭉쳐야 되느냐라는 것들을 그리고 그 정당성을 가지고 재판도 치러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비하는 차원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네. 굉장히 재미있는 점은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공저자로 이름을 올린 것처럼 책에는 표기가 돼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대통령실에서는 기자들에게 최후 변론을 책에 실은 것 이외에 직접 관여한 바가 없다는 식으로 지금 그 사후 설명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네. 과연 이 책이라는 게 누구한테 어디까지 허락받고 나온 것인지도 불분명한 상황이다. 이런 네.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아유 네. 참
한심하고 답답한. 그 참 이제 뭐라고 할까 이 보수의 분화라고 하는 게 되게 보이는 저자들 목록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뭐 물론 뭐 나경원 의원이 이제 급변침해가지고는 갑자기 이제 맹륜으로까지 가게 된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관저 앞에 나갔을 때부터 좀 지적을 했던 바가 있는데요. 네. 여기 조정훈 의원만이 아니라 이제 심규진 교수라고 하는 분은 원래 73년생 한동훈이라고 하는 책을 썼던 분이기도 예, 합니다. 예. 소위 말하는 친한 그룹에 속하는 조정훈이나 그 심규진 교수 같은 분들도 이제 완전히 이제 맹륜 자리까지 가버려 있는 이 상황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또 다른 이제 파면 이후에 대선 국면이 시작됐을 때 예. 그 국민의힘 내부 어떤 지형도를 좀 보여준다는 지점에서도 좀 재밌는 현상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결국은 윤 대통령은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끊임없이 개입하려고 할 것이다. 그래서 결국 이 선거를 윤석열 대 이재명의 2022년 재판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다라고 좀 보이는 정도의 정치 스케줄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끝없이 이제 급변침해서 사실은 권성동 원내대표라든지 권영세 이제 비상대책위원장이 어제 냈던 메시지는 사실은 이제 앞으로 나아가겠다. 약간은 극우와의 선을 그으면서 승복하겠다라는 메시지를 내는 것들은 그런 지점들이 있어 보이긴 하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윤석열이라고 하는 존재가 끝없이 국민의힘에 뭐라고 할까요? 약간 좀비처럼 남아서 그 대선 경선이라고 하는 것들도 이제 중도 확장을 하기엔 좀 어려운 사실은 뭐 이제까지 보여줬던 행보들이 중도 확장을 한다고 해서 유권자들이 저는 거기에 마음을 줄지도 굉장히 큰 의문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그런 척이라도 하기 더 어려운 상황들을 윤 대통령은 끝없이 몰고 갈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리고 책 제목 자체가 새로운 대한민국이라는데 이거 사실 이런 제목을 보자마자 느끼는 것은 새로운 대선 독재국가죠. 출마할 사람이 써야 될 책인데 그렇죠. 그런 책 이름을 가지고 나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아이러니한 게 임기 중반에 여러 가지 뭐 본인 주장에 따르더라도 여러 가지 공세에 못 이겨서 비상계엄까지 선포하고 내란 우두머리로 재판까지 간 사람이 새로운 대한민국을 다시 건설하겠다는 취지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책을 낸다는 그런 생각 자체가 어불성설이고 너무나 안타깝고 제가 보기에는 재정상으로 머리를 두뇌 회전이 되는 사람이라면 이런 글을 쓰기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주 상식적인 독자라면 윤석열 대통령이 8.7 체제를 극복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했을 때 정말 우리가 다음 8공화국, 7공화국으로 넘어간다라는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후퇴한다는 느낌을 받잖아요. 왜냐하면 노상원 수첩에 충분히 쓰여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것이 노상원의 망상이라고 주장을 여전히 하고 있지만 수사가 안 된 부분에 불과하고요. 거기 보면 무슨 삼성개헌, 장기집권, 심지어 후계자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윤 대통령이 꿈꾸는 8.7 체제의 변화라고 하는 것이 정말 더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뒤로 간다라고 하는 느낌을 주는데 이게 과연 도움이 되는 책이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굉장히 좀 불길한 느낌을 준다라고 볼 수 있죠. 아니 근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새로운 대한민국이라는 것은 대단히 긍정적인 메시지를 주는 건데 윤석열이 꿈꾸는 나라는 왕정국가거나 독재국가였잖아요. 그리고 그 비상계엄을 했기 때문에 미국으로부터 민감국가까지 지정이 된 나라 아니겠습니까? 근데 87 체제를 넘어서 새로운 대한민국이라고 하면 저 사람들은 87 체제 이전으로 이승만 체제 정도로 돌아가고 싶은 꿈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드러난 저는 빙산의 일각만 드러났다고 생각을 하고 이 비상계엄의 전모는 반드시 특검을 통해서 전면적인 수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까지 드러나지 않았던 그 수많은 마각을 다 드러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인데 요것만 가지고 자기들끼리 모종의 어떤 그 일종의 진지를 구축하기 위해서 요 책을 매개로 그리고 또 이렇게 뭐 길게 얘기할 것도 아니긴 합니다만 자기들이 무슨 새로운 대한민국에 대한 무슨 상이 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아니 아유. 그 얘기 들으니까 상은 있는 것 같은 게 어떤 상? 그 87년 체제의 그런 산물 중에 하나가 바로 헌법재판소입니다. 네. 근데 그 헌법재판소의 탄핵 없애려고? 심판에 대해서 때려 부수자고 했기 때문에 네. 헌재를 다시 없애는 방향일 것이고 네. 87년 체제의 가장 큰 산물은 직선제 민주주의 우리 손으로 대통령을 뽑는다는 건데 체육관 대통령이 아니라는 건데 네. 결국은 다시 아까 노상훈처럼 얘기했지만 삼성 개헌, 장기 집권, 결국 직선제를 후퇴시키는 간선제 민주주의의 회귀 이런 걸 통해서 87 체제를 넘어서자는 주장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아니 87 역사의 체제 역설. 넘어서는 게 아니라 87 체제 네. 밑으로 내려가자는 거죠. 후퇴하자는 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 제 말이 그거죠. 그러니까 네. 누가 봐도 저 제목을 떠올렸을 때 나아간다는 느낌을 주지 않는데 저런 식의 행태들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자기 유니버스에 살고 있다는 생각이 그렇죠. 들고요. 그리고 아까 내란의 전모가 안 드러났다라고 하셨는데 사실 어제만 하더라도 뉴스토마토에서 그 맞습니다. 기자가 계엄군한테 케이블 타이에 묶이는 예. 장면까지 충격적인 게 뒤늦게 나왔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도 알고 있지 네. 못한 게 너무 많구나 이런 맞습니다. 게 진짜 떠오르긴 합니다. 네. 제가 제목을 새로 지어드릴게요. 87 체제 이전, 87 체제 이전
후퇴한 대한민국. 책 제목을 바꿔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앞서 우리 김은지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어제 충격적인 비상계엄 사태 때 계엄군이 케이블 타이로 뉴스토마토 기자의 손을 묶으려고 했다. 이것은 그 누굽니까? 김현태 특임단장 이 사람 거짓말한 걸로도 드러난 거예요. 그 영상 준비돼 있기 때문에 그 영상 잠깐 보고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짤막한 영상인데 어제 이제 MBC 보도된 영상의 이제 풀 버전을 보게 되면 너무 심각해요. 네. 예, 너무 심각하고 실제로 그때 당시에 제가 보기에 저 국회 네. 뒤쪽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국회 앞쪽에서는 막 그 이제 일종의 이제 몸싸움이 네. 벌어지고 있었는데 그 뒤로 해서 이제 이 기자가 취재하려고 가는데 계엄군들이 발각을 해가지고 휴대폰을 빼앗고 네. 그리고 이제 본인의 몸체가 들려서 한쪽 다리가 들렸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인터뷰에 따르면 그리고 이제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서 휴대폰을 빼앗기고 영상 삭제한 다음에 돌려보냈다라는 거니까 이거는 심각한 사태입니다. 그래서 그럼요. 김현태 특임단장을 이 기자가 고소했어요. 네. 어제 고소한 상황인 건데 이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같은 기자로서. 이 사안을 보면서 우리가 육안으로 확인이 되지 않습니까? 케이블 타이라는 게 문을 걸어 잠그는 용도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사람을 포박하는 용도로 쓰려고 했구나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영상이기 때문에 그런 설명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는 것이고 네. 그것과 논외로 저는 기본적으로 김현태라는 사람이 입장을 많이 선회하고 바꾸지 않았습니까? 네. 분명히 사건 초기만 하더라도 대통령실에서 기자회견을 자처하면서 계엄의 상황을 통곡하다가 갑자기 헌재 어떻게 보면 나와가지고 윤석열 측에 유리한 것으로 보이는 진술을 한다거나 국회에 나와서 자기 행위를 두둔하는 듯한 태도를 취했는데 결국은 그는 그날의 진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식의 입장 선회를 통해서 하는 방법만이 본인이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자기가 온전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판단을 한 게 아닌가라는 추정까지 덧대어서 하게 되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내란 특검이 너무 아쉬운 거죠. 사실 이제 한덕수 체제에서 이제 제대로 되지도 않았었고 심지어는 상설 특검도 임명하지 않음으로써 여기까지 오게 되는 상황이, 그러니까 사실 현직 대통령 그러니까 친일 쿠데타를 제압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정말 힘겹게 온 것인데. 네. 그때 만약에 내란 특검이 됐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밝혀지지 않은 전모들이 사실 이게 일반인들이 겨우 밝혀낸 사실이라고 하는 것은 수사기관이 밝혀내는 팩트와는 차원이 다른 것들이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뒤늦게 겨우 나온 것들이 이제 국회 단전도 실제로 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심지어는 뭐 윤석열 대통령이 헌재에 나와가지고는 그날 아무도 안 다쳤다라고 했는데 이런 식으로 계엄군이 사람을 포박했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도 이제 와서 거짓말이죠. 드러났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헌재 도면도 요청했다라고 하는 것이 맞아요. 뒤늦게 또 네. 언론 보도로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렇게 조각조각만 모아봐도 윤석열이 꿈꿨던 이 계엄 이후의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끔찍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내란 수사로 사실은 이것에 한 100배, 1000배를 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게 막혀 있다 보니까 이 여론이 지지부진하게 가면서 윤석열이 법기술을 사용해가지고 나오고 우리가 이 8대 0이라고 한 당연한 결과들을 마음 졸이면서 기다려야 되는 상황까지 온 게 아닌가. 그래서 그 당시에 한덕수 최상목에 대해서는 좀 다시금 좀 더 좀 성토하고 싶은 것들이 네.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체가 한 10분 가량의 이 영상이라는 건데요. 이 영상 전체를 좀 입수해가지고 뉴스토마토가 좀 공개를 하면 좋겠다라는 네. 생각이 좀 드는데 전체 영상을 통해서 어떻게 됐는지를 봐야 될 것 같은데 대원들이 저항하는 유지웅 뉴스토마토 기자의 다리를 걷어차기도 했고 한쪽 손목씩 케이블 타이 고리에 넣게 만드는 방식. 지난번에 저희가 이제 김병주 의원이 예. 김병주 의원 그다음에 이제 박선원 네. 의원 네. 그리고 그 한병도 의원. 네. 한병도 의원 저희 프로그램에 직접 그 케이블 타이 가지고 들고, 오셨었는데 그거 갖고 있었어야 됐는데 버린 것 같아요. 흉한 거니까 얼른 네, 버리는 흉한 게. 거니까 얼른 버리긴 예. 했었는데 네. 이제 요 똑같은 검정 케이블 타이일 걸로 보이는데
한쪽에 있다고 합니다. 지금 바로 좀 전해주시네요. 안 버렸네. 우리 야. 영민한 제작진이 안 버렸네요.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사람 팔에 이겁니다. 묶고. 이거 좀 클로즈업을 해주시면 야. 좋을 것 우연히 또 같아요. 하트 표시가 돼 있네. 팔에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이거를 이게 근데 중요한 건 네. 이게 안 돼요. 일단 이게 손이 들어가면 움직일 수가 없어요. 움직일 수가 없게. 그러니까 뭐 이게 가위로도 좀 이게 그렇죠. 그냥 케이블 타이가 수월한 원래 가위로도 잘 안 될 것 같아요. 이게 양손을 딱 넣을 수 있게 굉장히 구멍이 두 개이지 두껍게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걸로 사람을 민간인을 묶어서 어떻게 하려고 했었던 겁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폭력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직권남용, 체포, 독직폭행 7가지 혐의로 이제 그 특임단원들 이제 이날 이 실제로 나섰던 군인들에 대해서도 전부 이제 고소를 한 건데. 이게 CCTV로 보이거든요. 이제 국회 그러니까요. 사무처에서 네. CCTV를 제공했기 때문에 그날의 영상이 고스란히 남아 있어서 다행인 거지. 이 증거가 없었다고 한다면 그 기자 그런 적 거짓말쟁이로 없었는데- 몰았겠죠. 그렇겠죠. 예, 충분히 아마 그래서 이 기자도 늦게 이 증거를 확보해가지고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 그렇습니다. 상황이라고 생각했을 것 같긴 예. 합니다. 얼마나 모두 다, 당황했겠습니까? 예. 그리고 사실 정말 용감한 게, 그러니까 예. 우리가 다수와 함께 있었을 때 계엄군에 맞섰던 시민들의 모습들을 많이 봤지만, 예. 물론 그것도 굉장한 용기가 필요하지만, 예. 사실은 맨몸으로 혼자서 계엄군에서 앞에서 영상을 찍는다고 맞아요. 생각하는 건 네. 정말 큰 용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정말 5.18의 어떤 장면이 떠오르기도 하고 그분의 용기라고 하는 것이 진짜 좀 대단하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러니까 그리고는 정말 그날 이게 실행이 됐었으면 이 케이블 타이가 우리가 이 책상에 놓고 보는 게 아니라 정말 저희 팔목이 어떻게 차려졌을지는 아무도 모르는 상황인 그렇습니다.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정말 엄중하게 봐야 될 일이죠. 그러니까 사실 이것만 보더라도 헌법재판관들이 이 사실 하나만 보더라도 지금 그 피청구인 윤석열의 기각 결정을 할 수가 없는 그렇죠. 겁니다. 네. 아시는 것처럼 지금 그 쟁점 정리한 거 제가 그 부탁을 드렸는데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중에서 하나만 걸려도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싹 다 돼야 되는 것은 아니죠. 예. 가기 전에 또 하나만 네. 얘기하면 사실 근데 5개 다 문제가 되긴 해요. 그러니까. 예. 심지어 심지어 단장이 당시에 이제 핑계를 대면서 체포용 포박용이 아니었고 문을 잠그기 위한 용도라고 했는데 저는 그 말도 역시 계엄의 불법성을 드러내준다고 생각해요. 그럼요. 왜냐하면 네. 문을 잠그면 어디 문을 잠급니까? 707이 안으로 국회 안으로 들어가죠. 그러면 국회 밖에 있는 사람이 못 들어오게 봉쇄하기 위해 잠근다는 그렇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봉쇄하기 위한 목적, 쉽게 얘기해서 문을 잠그는 용도라고 했다고 할지라도 그거는 국회에 대한 헌정 질서를 멈추기 위한 봉쇄 용도였다는 해석이 가능한 것이고 그렇죠. 그건 역시 계엄의 위헌성과 불법성을 충분히 드러내는 증언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자, 뭐 댓글창에 그 강진구 기자가 자택 압수수색 중이다라는 그 글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어떤 혐의로 압수수색인지 그 보도가 나오면 저희가 종합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취재 편의점 댓글창이 엄청나게 활발해가지고 저희가 네. 유념해서 보고 있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쟁점 사항 정리한 거 자료를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어느 것 하나도 위법이 아닌 게 없어요. 그러니까요. 다 불법이에요. 예. 싹 다 불법이고 저 중에서 하나만 걸려도 피청구인 윤석열, 네. 대통령 윤석열의 그 파면을 선고한다라는 결정에 그 선언이 되어야 하는 것인데 저 중에서 제일 심각한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역시 노상원 수첩과 연계된 그 체포 아닌가 싶어요. 네. 물론 이제 누구 하나 다친 사람이 있냐 오히려 뭐 군인이 다쳤지 시민은 네. 다치지 지금 않았다라는 그것도 거짓말인 게 황당무계한 이 거짓말. 지금 뉴스토마토 이게 기자의 기자를 영상으로 그렇죠. 나왔잖아요. 확인이 된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런 그날 다친 보좌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습니다. 다 거짓말입니다. 예. 사실. 아예 대놓고 성의 있는 거짓말도 하지 않는 게 불 꺼진 창문으로 계엄군이 들어갔다고 윤석열 대통령이 주장했었는데 예. 우리 모두 불 켜져 있는 사진으로 그러니까, 들어간 걸 그러니까요. 봤잖아요. 예. 그러니까 거짓말도 환하게- 성의가 없다. 아니 저기 불빛 보이잖아요. 저기 예. 저 불빛 보이지 않습니까? 저 전기불이에요. 네, 호롱불 아니고 네. 예 저거 보고 저걸 보면서도 아니라고 뻔뻔하게 거짓말을 예, 그래서 윤석열도 기각이 된다라는 걸 믿고 있지 않다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각하 석방 이후에는 각하 주장을 그렇게 했던 것들이 네. 절차적 부분에서 본인이 결국은 석방에서도 절차 부분에 문제 제기를 하면서 효능감을 맞아요. 느꼈던 것이기 네. 때문에 그 방법으로 가야 된다라고 강하게 믿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네. 한동안은 각하 이야기가 꽤 나왔었고 아까 말씀하셨던 동아일보 기사도 결국 한덕수 이제 탄핵 결정문에 나왔던 조한창 그리고 정영식의 각하 의견 때문에 아마 그 절차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해석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도 다 정리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아직도 내란이 진행 중인 상태예요. 내란이 끝난 게 아닙니다. 여전히 진행 중이고 이 가운데 가장 내란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니 그것은 권한대행 한덕수 그리고 네. 전 권한대행 최상목 두 사람이다. 본인들이 정말 해야 되는 내란 특검에 대해서는 거부권 행사를 하고 상설 특검 임명도 안 하고 그러면서 어제 보니까 재벌 총수들을 만나서 대화를 했더라고요. 심지어 지금 상법 관련해서 거부권 개정안도 행사하는 거부권 행사를 그 하고. 모양새를 만든 건데 예. 오늘 또 이복현 금감원장이 바로 들이박는 예. 메시지를 내가지고 이복현 금감원장은 왜 갑자기 사의 표명한 거예요? 8월 14일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8월 14일. 네, 광복 바로 직전이다. 빨리 탈출해야 된다. 사실 예. 이미 늦었죠. 예. 이미 늦었음에도 사실 삼부토건 이야기를 할 때부터 예. 이제 이복현 금감원장 같은 사람들은 이제 마지막 탈출을 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꽤 있었었는데요. 네. 근데 윤 대통령의 이 탄핵 그 선고가 좀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다시 약간 말을 바꾼다 이런 비판들이 있었거든요. 네네. 그런데 오늘 이제 아예 작정하고 나와가지고 라디오 인터뷰에서 본인이 그러니까요. 네. 금융위원장과 부총리를 들이받았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면서 네. 사표가 반려됐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것은 누가 봐도 네. 런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임기도 얼마 안 남았거든 실제로는. 예. 6월 14일인가기 예. 때문에 실제로 뭐 2달밖에 안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의를 표명하고 받아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 정부 꼬라지가 대행 체제에서 얼마나 엉망인지를 네. 보여준 단면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의 고위 공직자도 이 정부가 끝이 났다는 걸 인정하고 있는 어떤 메시지와 오늘 행동이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들긴 합니다. 런복현이에요? 개인적 느낌으로 오늘을 8월 14일로 여긴 게 아닌가. 예, 그렇죠. 오늘 빨리 이거 그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지 않으면 매국노가 될 수 네. 있기 때문에 지금 빨리 탈출해야 된다라는 신호로 읽는다 말씀하셨어요. 근데 경제가 지금 상당히 심각하잖아요. 트럼프발 맞아요. 네. 이제 관세 정쟁이 심각하고 한국은행에서 어제 발표한 거죠. 주요국들의 이제 경기 영향 등에 따른 한국의 국내 총생산 변화 분석한 글로벌 전망 모형 재구축 결과 보고서를 냈는데 실제로 미중 경제가 흔들리면 한국이 굉장히 어려워지는데 GDP가 일본보다 2배 이상 타격을 입게 된다. 네. 아주 심각한 이제 보고서가 나온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율 방어해야 되는 최상목은 그러니까요. 네. 달러로 돈 벌고 있고, 예? 저는 진짜 납득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사실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분명한 게 네. 그 최상목이라는 사람은 권한 대행이기 이전에 경제부총리로서 쉽게 얘기해서 우리 경제를 책임지는 사령탑에 속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작년에 어디에 베팅했냐? 환율이 올라야 득을 보는 쉽게 얘기해서 그런 그 매수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채권을. 네. 미국 채권을 매수했다는 것이고 그것도 우리 서민들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큰 돈이죠. 2억 원 상당, 1억 9,712만 원 상당의 2050년 만기 미국 국채를 매입한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라는 것이 결국은 환율을 지키겠다는 장관도 네. 한국채를 사는 게 아니고 미국채를 산다는 것은 해외 투자자, 국내 투자자들이 암시하는 바가 크겠죠. 결국은 원달러 환율이라는 것이 급등할 것이고 그런 영향상에서 나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의 미래에 투자하지 못하겠다, 담보하지 못하겠다 이런 상황을 자인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한덕수 최상목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물어야 될 책임이 있지만 그것보다도 몇 배는 가중한 사유가 아닌가 싶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매입 시점부터 그리고 더군다나 이분 같은 경우에는 경제수석을 하다가 그 경제부총리로 옮겨오면서 인사청문회라는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국회에서 할 때도 유사한 생태를 보여가지고 한번 매입했던 채권을 되판 적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고 공직자 재산신고 제도를 통해서 본인이 보유한 미국 채권이라는 것이 백일하에 드러날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을 또 저질렀다는 것에 대해서 감경 사유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이 부분은 문책하고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갈 길이 멀어요. 그러니까 특검도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지금 명태균 특검 해야죠. 김건희 특검 해야죠. 최혜병 특검 해야죠. 내란 특검 해야죠. 너무 많아요. 그리고 밝혀야 될 양평고속도로 진실 밝혀야 되죠. 명품백 수사 다시 해야 되겠죠. 네. 어제 보니까 김건희 씨는 50일?
네. 네. 이제 뭐 이제 그런 식의 이제 박성태, 장성철 두 분이 좀 예측을 하고 있는 건데요. 이제 네. 결국 검찰이 표변해서 이제 힘 빠진 대통령을 바로 수사할 것이다, 뭐 대통령 부부를 수사할 것이다 이런 식의 이야기인 건데, 그러니까 빨리 파면이 중요한 이유가 사실 윤 대통령이 아직도 현직 대통령이다 보니까 구속 상태에서도 무슨 경호처 직원들이 기밀을 해주고 CCTV를 거기서 빼주고 있다는 그러니까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근데 이제는 파면만 대기하면 모두가 돌아설 것이기 때문에 그게 중요하다, 뭐 이런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김 여사 같은 경우에는 50일 안에 이제 굉장히 뭐 구속될 만한 사안들이 이미 수사가 켜켜이 쌓여 그렇죠. 있어서 된다라고 하는 건데, 예. 김 여사 명품백 말씀하시니까 다시금 좀 오늘 재보궐선거고 정승윤이라고 하는 분이 그렇습니다. 후보로서 네. 예, 오늘 부산시 교육감 선거를 뛰고 있는데 그분이 권익위의 부위원장으로 있을 때 그 사건에 대해서 책임을 물음을 당했던 분이다라는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지금 그 비상계엄 사태 이후에 온 국민이 중앙정치에 특히 윤석열의 파면이 되느냐 안 되느냐 왜 안 되는 거냐 지역에서 전부 서울로 올라와가지고 광화문에서 집회하시느라고 지금 사전 투표율이 8년 만에 최저치라고 그러니까요. 합니다. 네. 7.94%를 기록을 했다는 것이고요. 지금이라도 해당 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투표해야 됩니다. 이 주권자인 우리가 투표에 참여하지 않으면 이거는 죽은 민주주의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광장을 통해서 외치고 주장하는 게 민주주의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민주주의를 소중하게 지켜나갈 수 있는 것은 투표다. 부정선거 없어요. 투표 참여 적극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예전 같으면 저희가 진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네. 실제 현장 분위기가 어떤지 취재를 했을 텐데 저도 이게 아니 오늘 내일 선거가 언제 일어날지 모르니까 자리를 뜰 수가 없네. 네. 움직일 수가 없어가지고 저도 계속 서울에 있느라고 잘 못 다녀서 좀 한편으로는 송구한 마음이 야, 좀 근데 듭니다. 진짜로 후보자들 이게 인터뷰도 어떻게 못 보면은 해봤네. 예. 그 사람들을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인식을 흐리게 만드는 게 그 대통령을 했다는 사람이 헌재 심판정에 서가지고 선관위에 대한 강제적인 그 진압이라든가 계엄군의 투입을 정당화하는 차원에서 부정선거라는 것을 입에 올리지 않습니까? 그게 그러니까요. 변호인단과 함께 예.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부정선거론자들이 활개를 치기 시작해가지고 이번에도 이제 그 사전투표율이 낮아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네. 계속해서 지금 있는 그 4.2 재보선에 대한 사전투표마저도 마치 조작이 있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그런 방송을 통해서 돈을 피 빨아먹고 사는 나쁜 유튜버들이 또 있습니다. 네. 그런 상황들을 확대 재생산하는 세력들에 대해서도 분명히 단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여진다. 이렇게 되면 60일 이후에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고 한들 또 그 결과를 가지고 투표 그렇죠. 행태를 가지고 마치 부정선거가 있다는 것처럼 설명하는 사람들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네. 사전적 예방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다못해 네.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서도 본인들이 마음에 드는 결과가 안 나오면 그것도 부정선거 이야기할 수도 그러니까요. 있는 분들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끝이 없거든요. 예. 걱정입니다. 이 가운데 속보가 나왔는데요. 한덕수 권한대행이 치안장관 회의를 80년대 들어보던 표현인데 치안장관 회의를 열어서 공권력에 도전하는 모든 현행범을 체포하겠다. 무관용 원칙이다. 이제 이런 주장을 했고요. 이제 헌법재판소를 지나서 국민의 시간이다. 어떤 결정도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관련해서 경찰이 헌법재판관 경호 강화에 나서고 주요 시설 안전에 빈틈이 없도록 해야 된다. 왜 이렇게 공허하게 들리죠? 아니 국민한테 훈계할 때가 아닙니다. 국민은 자기는- 이미 다 받아들일 때가 되어 자기는 있어요. 위원을 지금 그러니까요. 아직도 40명 임명하고 있지 않으면서 위원 상태에 있으면서 어디 예. 국민한테 헌법재판소에 대해서 승복하라는 이야기를 하시는지 예. 좀 부끄럽지 않나라. 예.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선회를 하자면은 네. 한덕수란 사람이 뭔가 자기의 미래와 윤석열의 미래를 좀 예단한 게 아닌가 싶은 게 그 담화문 복귀하면 담화문 발표했는데 그 담화문이 너무나 길었고 약간 구구절절했는데 그러면 자기의 지혜를 이제 지혜와 경륜을 이용해 가지고 국가 운영을 하겠다고 말한 부분이 결국은 그의 보스였던 윤석열이 돌아오지 못할 걸 예감했기 때문에 본인이 네. 적어도 대행으로서 선거 관리까지 해야 된다라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네. 그런 얘기를 구구절절하게 하지 않았는가라는 그냥 선회를 해봅니다. 네. 네. 자, 속보 들어와 있습니다. 경찰이 그 선고 기일인 4월 4일 가포 비상 발령을 내리고요. 기동대 2만여 명을 현장에 배치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엄중하게. 그렇습니다. 엄중하게 상황을 본다는 것이고 그리고 저는 이제 피청구인 윤석열도 그만하시라. 아유, 그러니까요. 그만 예. 이제 그만하고 물러설 때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더 추해져서 한남동을 뜨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그만하고
많은 국민들이 다 봤어요. 민낯을. 더 볼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의 민낯을 더 보여주려고 하지도 말고 이젠 좀 떠나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마음을 비우시라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여야가 선고 당일에 여의도 비상대기령을 내렸는데 어떤 결론이 나올지 모른다. 플랜 B, C를 다 계획해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렇죠. 네, 네, 아무래도 이제 뭐 필요하다고 그런 상황인 것 봅니다. 같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가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분들이라면은 네. 이용 가능성의 무게를 듣고 있겠지만 혹시나 우리가 예상한 바와 달리 기각이 된다고 한다면은 그의 직무복귀라는 것은 여러 가지 또 비상 상황을 암시하기 때문에 뭐 민주당 입장에서는 당연히 의원들의 대기를 통해서 제2, 제3의 그런 안 좋은 사건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로 결국은 이제 그 어쨌든 간에 본인들 손으로 선출한 그 대통령이 이제 어떻게 보면 파면되는 날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뭔가 이유를 준비하는 행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양측 모두 비상대기령을 내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심우정 총장 딸 특혜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 감사 청구를 했다고 하고요. 이 사건 또한 수사가 필요하다. 저희 취재 편의점에서 구호를 정했어요. 모든 자녀 의혹 사건은 조국만큼. 조국처럼 해야 된다. 조국 수사만큼 해야 된다라는 건데요. 이 사건 관련해서는 그 어쨌든 결과 나올 때까지 외교부가 채용을 유보하겠다고 하고 민주당에서 진상조사단 구성했다고 하니까요. 관련된 내용은 탄핵 선고 이후에 저희가 찬찬히 꼼꼼하게 한정혜 의원 모시고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다음 주에는 새로운 대한민국에서 그러니까. 진짜 새로운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인용하네. 그 말이죠. 진짜 새로운 대한민국. 네. 그 대한민국은 그 저기 퇴행한 대한민국. 우리는 진짜 새로운 대한민국. 네. 예. 자,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